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물이 나뭇잎으로 검어지는 달, 산책하기에 알맞는 달, 강물이 어는 달, 만물을 거두어 들이는 달, 작은 곰의 달, 기러기 날아가는 달, 많이 가난해지는 달,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달. 인디언들은 11월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모두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닌 달, 이 표현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겨울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는 않고 조금씩 변하는 것뿐이죠. 날씨가 조금씩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점점 짧아지고요. 11월은 가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자연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잘 준비해서 겨울 따뜻하게 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첫 곡은 김필입니다. 겨울이 오면.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합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춘화 교수님은 이 11월 표현한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저는 11월 하면 여기에서 만물을 거두어 들이는 달, 이게 네. 제일 많이 생각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약간 살림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때는 단층 집인데 앞에 창고가 집처럼 컸습니다. 그럼 그 안에 보면 10월 달부터 여러 가지 이제 먹는 겨울날 네. 위해서 먹는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11월 달이 거의 다 세팅됐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아버님 들어가서 한 바퀴 돌면서 네. 만족스러워하는. 그럼 저희들도 이제 들어가서 보는 거죠. 네. 어떤 거는 생 거니까 우리가 못 먹는데 어떤 거는 마른 건데 그냥 간식 남아 이렇게 먹을 네. 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저도 네. 들어가서 점검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게 내 간식거리가 여기에 숨겨 있구나. 그래서 11월 달 되면 저희 지역은 상당히 추워요. 추운데 그렇죠. 그 추운데 우리 때는 뭐 간식거리를 매점 가서 막 네네. 자유자재로 사 먹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집에 그 법의 창고가 나한테는 제일 즐거운 것. 그래서 네. 만물을 거두어 들이는 달이라고 이렇게 저는 12월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까지 왠지 풍성해지는 달. 맞아요. 그런 달이 바로 11월이라고 생각하시네요. 예, 그때 네. 되면 김장도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집안에 또 몇백 근 감자, 네. 감자 우메다도 감자도 채우고 그렇죠. 아무튼 무도 저장해 놓고. 예, 네. 그때 생각해보면 막 석탄도 들어오고 나무도 들어오고 아무튼 집이 꽉꽉 뭔가 채워져요. 네. 겨울 준비하시느라고. 네, 맞습니다. 네. 왠지 마음까지 풍성해져서 예, 부모님께 감사하는 달도 되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저희 부모님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자식 3명이잖아요. 네. 꿀만 해도 1년에 50kg. 그래서 큰 통에 2개. 그래서 맨날 그 10월 달부터 그냥 제 기억에 한 9월 달부터 꾸준히 뭔가 집으로 계속 들어와요. 네. 집으로 계속 들어오고 그거를 채우고 우리도 같이 이렇게 운반하고 네네네. 이런 기억 나는데 그래서 다른 집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12월 달이 우리 집 창고가 제일 많이 물건이 쌓여 있는 달. 네. 근데 예전 같으면 이제 11월을 이렇게 겨울나는 준비를 하셨을 텐데 지금은 그냥 뭐 도처에 맞아요. 아무 때나 많은 물건들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네. 사는 그 집에 대한 애착 그런 즐거움이 옛날에는 어느 시기 가서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집이 그때 가면 다 배추를 사야 되고 그럼 집집마다 배추 얘기를 해요. 네. 또 모든 집이 그 시기 가면 감자를 사서 해야 되니까 같은 주제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정말 아무것도 안 사는 분들 많잖아요. 슈퍼에 그렇죠. 언제 네. 가도 다 있으니까. 언제 가도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살다 보니까
어느 달에 내가 무엇을 장만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번에 사실 이 특수 상황 때문에 상해 쪽이 한때 이렇게 잠깐 그 봉쇄됐잖아요. 네. 제 친구들이 거기 사는데 그 친구들 개념 없어가지고 쌀을 하나도 안 사놓은 거예요. 네. 난리 났잖아요. 아, 그럴 수는 있겠군요. 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미리 막 또 이것저것 막 많이들 사서 재놓고 이러다 맞아요. 보면 또 더 마트가 텅 비면서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집 그 냉장고가 네. 완전 꽉 차이다 보니까 먹어도 없어지지 않아서 요즘은 제가 비우기를 해요. 그래서 맞아요. 냉장고 안에 최대한 공간을 3분의 1 공간만 사용하고 3분의 2는 비워두자. 다 먹어치워 버리는 거죠. 네. 저도 그래서 가끔은 냉동실이나 이렇게 딱 열어보고 아니 왜 이렇게 사다가 자꾸 재놨을까. 맞아요.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주부들만의 얘기로 냉장고 파먹기 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비워둬야겠구나. 그렇죠. 뭐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조금씩 뭐 덜어내고 나면 또 새로운 곳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10월부터 네. 비우기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물건만 비우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 컴퓨터 안에 파일, 네, 그다음에 핸드폰 맞습니다. 정리, 그리고 네. 내 마음도 정리하니까 약간 차분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시간적인 게 채워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네, 저도 가끔 지금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똑같습니다. 떠서 이거 사진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정말 네. 많은 거를 찍는데 사실 이렇게 출력 안 하다 보니까 어느 네. 순간 핸드폰 바꾸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동페라분께서는 어떻게 겨울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이제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요녕성 대련시 홍옥자 씨 15년 만에 가족 곁으로라는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합니다. 지난해 나는 15년이란 한국 생활에 종지부를 짓고 아시아나 항공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가족 곁으로 가는 길이라 기쁠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만 않았다. 제2의 고향이라 부르던 정든 땅을 떠나는 아쉬운 마음은 종잡을 수 없이 착잡하였다. 중국에도 글로벌 시대가 펼쳐지자 우리 부부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한국행을 선택했었다. 다행히 한국에 계시는 육촌 시동생이 초청장을 보내줘서 우리 부부는 쉽게 한국에 나갈 수 있었다. 한국에서의 나의 삶은 시작되었다. 제일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아버님과의 약속대로 종친들을 만나 선산에 찾아가서 조상들께 인사드리는 일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직업소개소의 안내로 젊은 부부가 회사에 다니는 그런 집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애들을 돌보면서 가정 살림을 맡는 일이었는데 들어갈 땐 크게 걱정을 안 했다.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하니 할 수 있겠지 하고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생각과는 달랐다. 제일 까다로운 것이 주방에서 음식을 하는 일이었다. 하나에서 10까지 모두 그 집에 사는 방식대로 배워가며 해야 했다.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고 타향의 서름이 뭔지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여러 집 다니며 일하면서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났던 것 같다. 그렇게 한국에 있는 15년 세월이 힘든 일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 친분을 쌓아가며 돈도 벌 수 있었고 인생의 많은 추억들도 남겨놓을 수 있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고 하였던가. 한국 생활에서 얻은 것도 많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사람 한 분을 잃고 떠나오는 마음은 슬프고 쓸쓸했다. 함께 가서 동고동락하며 서로 의지하며 힘든 날들을 같이 하던 남편. 5년 전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한국 서울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남편의 넋을 남겨두고 홀로 떠나는 발길은 무거웠고 슬펐지만 그의 유언에 따라 조상님들의 곁에 모셔놓고 온다고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고 안심이 되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멀어져가는 대한민국의 정든 땅과 푸른 바다를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외치고 또 외쳐보았다. 대한민국에 있는 동안 함께했던 친인들, 지인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어 가족을 지켜주는 우리 남편. 좋은 곳에서 조상님들과 함께 편히 쉬세요. 어느새 아시아나 항공은 대련 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줄줄이 마중 나온 아들과 딸, 손자, 손녀를 반가워 얼싸안고 몇 바퀴를 돌았을까. 드디어 15년 만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품에 안기었다. 라는 글입니다. 홍옥자 씨가 이제 15년 만에 고향인 대련으로 가셨는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고요. 남편을 이렇게 간암으로 그래도 조상님 아프네요. 땅에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그래도 편안하시다 하셨는데 네.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냥 이제 혼자 여기 두고 간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무 허전하고 마음 네. 아팠을 건데 어떻게 오자마자 먼저 정친회에 찾아가서 예. 이제 조상님들께 인사도 하고 인사도 하고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조상 정치인을 찾고 조상님까지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 부분은 진짜 많이 감동되네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또 정친회에서 네. 조상님의 땅에 묻힐 수 있게 허락해 준 것도 그럼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한중수교 이후에는 바로 그 초청장이 있어야만 입국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때는 초청장이 있어도 와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와서 사실 이제 여행 비자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사실 초청장 받고 한국행을 택한 분들이 정말 그냥 한국 잠깐 와서 보고 나가자는 게 아니라 그때 중개 그 수수료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네. 그게 굉장히 비쌌거든요. 그렇죠. 돈을 벌러 오는 경우가 더 많았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선생님처럼 60대 분들은 거의 아마 불법 체류 뭐 이런 분을 네네. 겪었을 겁니다. 그 행정상 오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불법 체류로 막 이렇게 도망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죠. 예. 다시 또 강제 출국되시는 네. 경우도 있어서. 또 불법 체류 네. 아니라도 그 시절에 들어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거의 네. 다 이제 뭐 가사 도우미, 식당에서 일하거나 그렇죠. 남자들은 노가다 일하고 네. 공장. 그러다 보니 사실 중국에 살고 있을 때 다 이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 친척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네. 공무원 선생님들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선생님 공무원 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현장 나가서 일하니까 네.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그래도 환율 차이, 그다음 급여를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일을 하다가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15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네. 얼마나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을까 고생도 하는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행복하고 고마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저희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로 가사 도우미 하시거나 식당 일 하시거나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를 기피하는 현장에서 전부 일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한국 사회에도 중국 동포들한테 고맙고 또 중국 네. 동포들도 한중 수교 덕분에 또 한국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줘서 그 시대에 사실 중국은 그 시대에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동포들 소수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동포들이 이렇게 한국 와서 물론 일은 고됐지만 그만큼 또 돈을 벌어서 네.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그렇죠. 그분들 덕분에 저희 또래가 공부를 다 많이 했어요.
유학을 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다른 타 민족보다 중국은 다민족 국가 타 민족보다 교육열도 높고 또 경제 기반이 좋아서 네.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60대, 70대 그리고 뭐 80대 이런 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제 이 편지를 보내오신 홍옥자 선생님처럼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그냥 뭐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편안히 그렇죠. 보내시겠죠. 거의 이제 들어가서 뭐 손자, 손녀 뭐 네. 돌보거나 아니면 예. 거의 다 컸다 하면 집에서 사실 이렇게 일을 계속 할 때는 여기저기 아픈 걸 잘 몰라요. 근데 막상 이게 그렇죠. 들어가게 되면 네. 뭐 큰 지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약간 몸에서 이제 아픈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가서 친구 만나고 뭐 노래 교실 가고 저희 이모 보니까 네. 그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이제 거기에서 작은 밭을 하나 일구고 친척들 만나고 그런데 여기저기가 약간씩 아프대요. 그래서 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는데 뭐 지금 들어간 지 한 몇 년 됐는데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홍옥자 선생님께서도 남은 시간은 손자 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명웅의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아버지.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결림성 왕청현의 박문정 학생이 보내왔네요. 나무 사람 놀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요즘 나는 저녁밥을 먹기 바쁘게 집 아래로 달려 내려간다. 한족 친구들과 노는 유이가 나의 마음을 싹 훔쳤다. 우리 집 구역에는 한족 애들이 많아서 나는 평소에 한족 애들과 많이 어울려 논다. 방학이 되니 다른 구역에 사는 애들까지 모여와서 여간 흥성하지 않다. 저녁이면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유희를 놀려고 우리 집 아래에 모인다. 유희 제목은 나무 사람이다. 나무 순례로 된 아이가 하나, 둘, 셋, 나무 사람 하고 외치면 살금살금 움직이던 우리는 나무처럼 모든 행동을 멈추고 그대로 서 있어야 된다. 잡힐까봐 속이 한 줌만에 있는 자국도 있어 아이들은 이 유희에 싹 빠져버렸다. 하나, 둘, 셋, 나무 사람 하고 자연 언니가 외치자 우리는 모두 서둘러 하던 행동을 멈추었다. 나도 급히 하던 행동을 멈추느라 하였으나 아쉽게도 내가 순례로 잡히었다. 나는 돌아서서 하나, 둘, 셋, 나무 사람 하고 외쳤다. 이번에는 한족 친구 단단이가 잡혔다. 매번 내가 순례가 될 때마다 나는 조선말로 외치곤 한다. 나는 조선족이니까. 그래서 우리 구역 한족 애들은 나한테서 배워서 조선말을 조금 안다. 나는 그것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웃고 떠들며 재미나게 노는 사이 여름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다. 네, 한참 친구들하고 놀 때죠. 예. 또 이 놀이가 네, 유별나게 굉장히 룰이 쉬우면서도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네, 왜냐하면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네, 멈추면 갑자기 서야 되니까. 막 이렇게
안 움직이려고 애쓰는 그 표정, 그 네. 동작들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손이 막 움직이거나 맞아요. 막 이래서 이제 술래가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네. 너무 빨리 이게 그 룰 자체가 심플하고 간단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다른 사람 술래가 되니까 계속 웃음이 터지는 거죠. 네. 거기서는 하나 둘 셋 남은 사람 하는데 저희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고 돌아보는 거였거든요. 우리 애가 유치원 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거를 네네.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온 또 친구들이 없는 날인 집에서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했었던 기억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순례가 정해지니까. 몸무게가 있을수록 움직이다 갑자기 네. 멈추면 그게 더 띠뚝띠뚝하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편지를 보내온 우리 박문정 학생, 한족하고 함께 놀면서 하나, 둘, 셋, 조선말로. 남은 사람하고 우리말로 예.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오, 좋은 방법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씩 가르쳐 주고. 사실 저희도 네. 어렸을 때 동네에 이 앞줄은 조선 그 동포들인데 뒤에는 한족들이거든요. 근데 올 때는 애들 네. 다 같이 모여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항상 이제 중국말과 조선말 같이 섞어서 해요. 그러다 네. 보니 그 친구들이 우리가 뭘 얘기할 때 어느 정도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뒷얘기하면 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냥 당연히 우리는 그런 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이 친구는 난 조선족이니까 한족 애들이 조선말 배우게 해야 되겠다. 네. 우리 생각 자체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기특해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많이 노는 게 네. 사실 아이들에게는 쑥쑥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민족은 네. 달라도 놀이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즐겁게 만날 때는 네. 이 문화 언어가 너무나 쉽게 소통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꾸준히 잘 놀았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박문정 학생 다음에 또 어떤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냈는지 편지 보내주기 바랍니다.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를 들으면 바로 이런 놀이들이 다 나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하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함께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봅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려일보 창간 100주년 준비를 계기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언론인들의 교류가 활성화된다면서요? 예, 내년이면은 고려일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이번 이 행사를 지금 준비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이제 최대 언론 단체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3일 한국 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을 위시한 그 대표단들이 이제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어요. 네. 알마티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상호 협력과 또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훈 한국 기자협회 회장 그리고 세이트카즈 마타예프 카자흐스탄 기자동맹 회장을 비롯해서 양국의 현역 언론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마타예프 카자흐스탄 기자동맹 회장은 카자흐스탄 기자동맹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는데요. 카자흐스탄 기자동맹은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언론단체들과 교류협정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면서 한국 기자협회와 국제교류협약을 맺음으로써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약에 따라서 양국 기자협회는 내년부터 매년 해마다 대표단 5명을 상호 방문하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협약에 이어가지고 양 언론단체는 또 친선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응시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면서요? 예. 알마티 한국교육원에서는요, 지난 16일, 국립국제교육원이 이제 주최하는 제84회 한국어 능력 시험이 토픽이라고 그러죠.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총 589명이 응시를 했고요. 정말 네. 뜨거운 한국어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원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응시자가 교육원에 입장할 때 체열, 또 손소독제 사용, 그리고 시험 기간 내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아주 준수하는 가운데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사실 여기는 코로나가 사실상 종료된 것처럼 이제 실내, 실외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쓰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한국 응시생들은 교육원의 안내에 따라서 입장 때부터 해서 마스크를 쓰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준수를 해 주었습니다. 이날 시험에 응시한 아이다나 양은요, 토픽 5급에 도전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유학을 꼭 가고 싶은데 형편이 좀 어려워서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기 사정을 말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 토픽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에 응시하게 됐다라고 응시 소감을 말해 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토픽 감독관으로 활동한 아지자 교사는 듣기, 쓰기, 읽기 시험을 치르는 시험장 분위기는 매우 진지했다라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좀 더 잦은 시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어 능력 시험은요, 이제 외국인을 위한 이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픽이라고 하고 토픽 1과 2가 있는데요. 네. 1은 1급과 2급, 그러니까 초급이고요. 토픽 시험 2는 3급에서부터 6급, 그러니까 6급이 제일 실력이 월등한 네네. 6급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시험은 또 한국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로 일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정 합격증이 잘 받으면 또 비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토픽에 대한 응시생들의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할린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고려인협회 이사 정영순 박사와의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최근 사할린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70여 명의 모임 가운데 러시안 칼레지 부산 설립자이며 대한고려인협회 이사 정영순 박사와 만남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사할린 만남, 삶, 창작, 마음에 대해 기획 일환으로 새꼬리 신문사 주최 가가린 호텔 지원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행사 주제는 동포눈으로 보는 한국에서의 삶이었습니다. 행사를 연 새꼬리 신문사 베빅토리아 사장은 한국, 러시아 미치아의 지역 작가들과의 만남을 많이 개최했는데 올해부터 범위를 넓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들과 만남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정영순 이사는 어떤 분이신가요? 사할린 동포 3세인 정영순 씨는 최근 15년째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선 러시안 칼리지 부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대한고려인협회의 미션과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러시아 미치아의 지역 동포들의 권익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 문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 박사는 현재 세계적으로 이중 언어 교육이 유리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정영순 교수의 발표를 주의 깊게 경청한 관객들은 비자 문제, 국적 회복 문제, 취업 및 이민 문제, 한국에서의 이민자 자녀 교육 문제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한국에 대한 러시아어로 된 도서를 추천해달라는 부탁도 했습니다. 사할린 국립대 어문 역사 동양학 대학 이밀비라 학장은 우리 대학이 러시안 칼리지 부산과는 밀접히 교류를 하고 있으며 돈대학 학생들이 이 학교에서 직접 실습을 하여 이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며 전하면서 앞으로도 좋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표명했고 이번에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를 전해준 정영순 선생과 이 자리를 마련한 세쿠리 주무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사할린 가가린 호텔 대회의실에서 러시안 칼리지 부산 설립자면서 대한고려인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영순 박사와의 만남이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행사를 마련한 새 고려 신문사의 행사 주제가요. 동포 눈으로 보는 한국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이 정영순 이사는 사할린 동포 3세입니다. 최근 15년째 한국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우선 러시안 칼리지 부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러시아와 CIS 지역 동포들의 권익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주로 교육과 문화에 중점을 뒀었는데요. 질의응답 시간에는 비자 문제, 또 국적 회복 문제, 취업과 이민 문제, 한국에서의 이민자 자녀 교육 문제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임자 아 왜요? 임자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불러쌌대요? 이거 어딨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아이 또 누구한테 빌려준 거 아니야? 아이고, 빌려준 것이 아니라 엿바꿔 먹었슈. 아이 참말이요? 그럼 참말이지. 나순밥 묻고 나가 멋담시 쉰소리 하것슈. 이 나락을 옮겨야 하는데 그걸 홀랑 엿바꿔 먹으면 어떡혀? 오래돼서 잘 굴러가지도 않더구만. 아이 그래도 그것 없으면 안 돼. 당신도 늙고 소도 늙어서 이젠 그것 그만 끌어야 돼요. 그렇긴 한데 그것 없으면은 짐을 못 옮기는디. 저기 경운기도 있고 자식들이 사준 트럭도 있잖여. 난 트럭 몰 줄도 모르는데 운전은 누가 한디야? 걱정 붙들어 매요. 내가 운전면허 따서 하면 되니까. 무엇이 어쩌고 어째? 에이 참.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이걸 끄는 게 힘들까 봐서 부인이 이걸 없애버렸군요. 그러게요. 이것은 농촌에서 많이 쓰는 운송수단인데 이걸 없애버렸네요. 그러게요. 대신 경운기와 트럭이 있잖아요. 이것의 어원은 대체로 달 플러스 구지로 보는데요. 달은 둥글다는 의미이고 구지는 바퀴를 의미해 둥근 바퀴로 굴러가는 수레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말이나 소가 끄는 수레를 말하는데요. 본래 이름이 이것입니다. 소가 끌면 우차, 말이 끌면 마차라고 부르는데 소가 끌어도 마차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것은 바퀴 수가 2개와 4개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2바퀴로 끄는 것은 북한 지방에서 4바퀴로 끄는 것은 중부 이남의 평야지대에서 많이 썼습니다. 보통 이것은 시골에서 많이 쓰는데 곡식, 가마니를 비롯해 잔모래를 운반하기도 하고 다른 종류의 짐을 운반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도회지에서도 대부분의 짐을 이것을 이용해서 운반했으며 중소도시에서는 흙이나 모래, 시멘트 같은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나 경운기 등으로 짐을 운반해
이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소나 말이 끄는 짐수레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보다는 소가 이것을 끄는 소 이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농촌에서는 곡식 같은 것을 운반할 때 이것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정구지, 2번 달나라, 3번 달구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하기는 제가 어렸을 때 이것들 많이 봤습니다. 소가 이것을 끌고요. 사람이 소를 잡고 또 수레에는 짐을 잔뜩 싣고 가는 풍경이 참 한가로워 보였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근데 요즘에는 시골에서도 이걸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노래도 있죠. 해밝은 길을 삐거덕 삐거덕 이것이 흔들려 가네. 덜거덕 덜거덕 삐거덕 삐거덕 흔들 흔들 흔들려 가네. 자, 이 노래 아마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동포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는 이것 아직도 쓰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것에 대한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KBS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가득히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콩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콩으로 정답을 남기실 때는 연락처까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최근에 카자흐스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이번 9월 말 10월 초에 네. 이번에 큰 행사가 있어서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요. 여기 광주 고려인 마을이 네.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이 고려인 마을이 해외에 있는 우리 그 고려인 동포 집단들과 꾸준하게 이렇게 긴밀한 연결을 갖고 앞으로 서로 협력과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길이 막혀 있었죠. 그래서 그렇죠. 그 꿈을 계속 못 이루고 있다가 이번에 기회가 이제 생기고 또 더구나 올해가 한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한국과 카자흐스탄 상호 문화 예술 이런 그 기념의 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저간의 사정을 봐서 이번에 이 기회에 처음으로 해외에 있는 우리 한민족 동포들과 고려인 동포들과 단합하고 협력하고 상생하고 우리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뜻으로 이번에 행사를 기획을 했고 또 그런 일로 다녀왔습니다. 네. 특히 또 지난달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아주 특별한 뮤지컬 공연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도 갔지요. 네. 다른 일도 있었지만 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 이 뮤지컬을 오래전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거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2016년에 이미 그 윤경미라는 그 작가가 써가지고 나의 고향 연해주 타슈켄트 광주에서 그 어떤 뮤지컬은 아니지만 연극을 공연한 뒤로 그것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2017년 고려인 강제주 80주년 때 처음으로 나는 고려인이다 이제 뮤지컬에 가깝게 제작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많은 그 자문과 어떤 그 자료들을 취합해가지고 고려인들의 어떤 삶과 행적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광주와 국내에서는 이제 몇 번 공연을 하면서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또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다듬고 그래서 이번에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탄 가서 네. 나는 고려인이다 뮤지컬 공연을 성황리에 우리 고려인 마을로서는 최초의 해외 공연이고 예. 아마 고려인을 주제로 한 이러한 아마 뮤지컬도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그 고려인들의 환호도 좋았지만 우리로서도 대단히 뜻깊은 그런 공연을 이번에 성사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이 광주 고려인 마을 극단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예, 이제 고려인 마을 극단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 16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극단들이 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아져 가지고 네. 2017년에 고려인 가경제주 80주년 기념 행사를 계기로 예. 고려인 마을 극단 1937이라고 결성을 해서 지금 이제 고려인들의 그 역사와 문화와 그들의 애환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퍼포먼스 연극으로 전문화시키자. 네. 그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지금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 지금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있는 1937 우리 고려인 동포하고는 떼놓을 수 없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 고려인들의 그 역사적인 분기점, 네. 상중난 분기점을 우리가 그 극적으로 짧은 그 어떤 그 단어 속에 보여주고자 해서 1937을 일부러 거기에 각인해 넣었던 것입니다. 네. 그럼 고려인들로만 구성이 돼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여기에 와 있는 고려인들은 이제 그 학생들도 이제 잘하고 있지만은 네. 아직 그 연극에만 이렇게 그 몰입하려면은 집안의 경제적인 역량도 돼야 되고 그렇죠. 본인들의 의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젊은 배우들을 지금 키우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여기 광주의 그 호남대학 연극과 배우들, 학생들 그리고 광주여대 그 무용과 학생들 이런 위주로 지금 하면서 예. 고려인 그 학생들을 관심 있는 학생들 전차 지금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우리 한국인과 고려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고려인의 역사를 퍼포먼스로 연극으로 보디빌딩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 이 작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하고 고려인 마을이 공동으로 제작을 했다면서요? 예. 2017년에 그 이제 뮤지컬이면서도 퍼포먼스지요. 네. 이렇게 처음으로 공연한 이후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이게 그 아시아문화전당이지 않습니까? 네. 아시아적 가치, 아시아에 사는 다양한 그 민족들의 어떤 문화예술 이것을 상호 교류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문화전당도 일찍이 광주에 들어와 있는 이 고려인들의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서로 이것은 그 중앙아시아에 사는 이 고려인들의 그 역사는 단지 고려인 우리 민족적인 시각뿐이 아니라 이미 중앙아시아의 그 역사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측면이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 아시아문화전당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그래서 2000년에 공동으로 이 뮤지컬 제작을 해가지고 광주에서도 공연 또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당시 이 코로나 상황이었지만은 엄격한 방역을 준수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미 공연을 이렇게 우리가 시도를 했고 거기서 네. 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개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고려인 극단에서 한진 작가의 희곡도 무대에 올려졌다고 하는데 어떤 작품이 올라왔습니까? 예, 이제 고려인 마을극단은 네. 이제 시도를 한 게 그 나는 고려인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앞으로 고려인들이 생산하고 무대에서 공연했던 것들도 네. 우리가 공연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리고 네네. 왜 그러냐면 중앙아시아에 고려극장이 있는데 네. 이 고려극장이 벌써 올해로 90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지만은 그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세대가 내려가다 보니까 네. 이 배우들의 그 모국어 구사력 이게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그러네요. 그 극장도 고민이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러면 그쪽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라도 이 고려인들의 역사와 전통과 그 문화를 연극예술로 표현했던 그 역사를 네.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지키자. 우리라도 예, 그런 예.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고 이것을 작년에 네. 한진 작가의 그 폭발
이 곡을 무대에 올려서 아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지만 네네. 많은 관중들의 그 열광을 받았던 이러한 공연으로 우리가 기록을 했습니다. 폭발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폭발이라는 이 곡은 특히 그 년대사의 비극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있죠. 네. 이 문제를 고려인 극작가 한진 작가가 그것을 주시를 하고 85년에 이 곡 작품을 쓰고 86년에 무대에 올리고 순회 공연에서 널리 알렸던 작품이거든요. 이 광주의 그 아픔, 이게 또 민주화 운동으로 승화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발전되고 선도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된 이 씨앗이 된 그 어떤 아팠지만은 우리에게 의미 있던 그 현대사의 그 역사를 고려인들이 보여줬던 것을 우리가 재현해서 고려인들과 우리가 더욱더 이 공감할 수 있는 그 형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 시간에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카자흐스탄 다녀온 얘기도 잠시 들어봤고 광주 고려인 마을 극단에 대한 얘기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